자,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7장에서 배웠을 때는 배열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렬을 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selection sort라는 함수가 있네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보면은 constant 포인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주소를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어디 안에서? selection sort 함수 안에서 절대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로 constant 포인터를 썼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가리키는 대상의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내용을 코드를 볼까요? A 배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정렬된 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낮은 것부터 정렬하는 함수 selection sort 함수를 호출합니다. 물론 배열 전체를 모두 selection sort 함수를 호출하면서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받는 쪽에서는 array라는 포인터, constant 포인터를 썼어요. 자, 이렇게 array라는 constant 포인터를 썼습니다. 즉, 가리키는 대상은 항상 이 함수 내에서는 절대 이 배열을 가리키는 대상인 이 배열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array 포인터는 array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배열 A의 0번째 첨자인 요 놈을 가리킨다. 0번째 첨자를 가리킨다. array는 0번째 첨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 함수 내에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코드가 간단한데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보면은 우선 스몰리스트 대상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현재 스몰리스트는 2가 되겠죠. 이를 이 앞에 있는 모든 값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2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는 놈이 있으면 그 놈과 숫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6이 있네요. i가 하나가 더 올라가면 i가 1일 경우 쭉 비교를 합니다. 숫자를 비교를 해서 값이 제일 작은 쪽 6이 해당되네요. 요 값과 두 개를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맞교환하는 것. 자,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에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 쭉 살펴본다. 살펴봐서 확인되면 이보다 작은 값이 확인되면 그 값과 바꿔치기를 한다. 라고 이 알고리즘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바꿔치기 수압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수압 함수 여기 있습니다. 자, array i를 가리키는 element 1 ptr, array smallest를 가리키는 element 2 ptr 있습니다. 이 가리키는 대상 요 놈을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1과 2가 있으면은 값이 1과 1이다 가정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 1단계 element 1 ptr이 가리키는 이 대상의 데이터 값 2를 읽어와서 홀드에 잠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잠시 보관해요. 그리고 element 1 ptr의 데이터 영역에 즉 요 영역에 해당되겠죠. 요 영역의 값을 뭘로 바꾸느냐? element 2 포인터 가리키는 대상의 dereference 값인 2로 바꾼다. 그러면 요 값이 2가 되겠죠. 다음 element 2가 가리키는 데이터 영역에 요 영역에 값을 뭘로 바꾸느냐? 아까 홀드로 잠시 보관해 놓았던 요 1값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 1이 되겠죠. 아까 1과 2에서 이젠 2와 1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수합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직접 디버거를 수행시키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 여기는 배열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1로 바꾼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12였는데 1로 바꿔서 해보게 되면 첫 번째 포문이 돌아가게 되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우선 1을 스몰 리스트 기준이 되는 요 값과 나머지 값들을 비교를 합니다. 나머지 값들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첨자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첨자에 해당되는 1이 있네요. 1이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컴파일러는 수합을 합니다. 1과 2를 바꿔요. 1과 2를 바꿔요. 다음, 자, 0번째는 끝났죠. 그 다음에 1번째로 갑니다. 6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있는 값 중에 6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4가 있네요. 그리고 2가 있네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포문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2와 6이 바뀝니다. 그러면 2와 6이 되는 거죠. 다음, 또 바깥에 있는 포문이 하나 더 올라가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냐?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8보다 작은 숫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6이 있네요. 6이 있으면 6이 있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6과 8을 바꿉니다. 6과 8을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에 있는 값 중에 10보다 작은, 그리고 작지만 그 작은 값들 중에 더 작은 값 8이 있죠. 그러면 요놈을 8과 10을 바꿉니다. 10을 바꿔요. 다음, 또 바깥에 있는 포문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포문을 통해서 제일 작은 값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37과 89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한 번 더 지나가면은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제일 작은 값. 또 뭐 있나? 45가 있네요. 45하고 이놈을 바꿉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렬된 상태가 만들어지는 코드가 이겁니다. 만들어진 코드. 자, 정리를 해보면은 바깥에 있는 포문은 바꿔치기 대상이 끝난 이 Y축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기준이 되는 이 값보다 제일 작은 값을 찾습니다. 자, 요 경우에서는 6보다 작은 것 4와 2가 있네요. 4와 2가 있습니다. 그러면 6보다 작은 값 4와 2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게 이 안쪽에 있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와 6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쭉 나가면서 이 코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변화된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 값을 바꿔놓을 거예요. 바꿔놓으면서 이 코드가 돌아가면서 어떠한 수행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 기준이 되는 부분과 이 기준이 되는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더 작은 값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바깥쪽 포문입니다. 안쪽 포문은 뭐냐? 이보다 작은 값이 2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2개 이상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2개 이상의 값들 중에 더 작은 값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합에서는 요 값과 요 2개 이상의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과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디버거를 써갖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는 자잘한 것들이 나오네요. 사이즈 오브라는 것은 메모리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를 파악하는 함수입니다. 자, size of 배열을 넣었어요. size of.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size of는. 그러면은 인티저 4바이트 곱하기 10개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40이 만들어서 출력이 될 거예요. cout. 자, 이거 볼까요? size of 배열 더블은 8바이트라고 얘기했죠. 8바이트 곱하기 2니까 16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포인터를 출력을 했습니다. 포인터. 물론 가리키는 대상은 사이즈라는 요거를 가리키지만 이 포인터 자체는 크기가 4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4바이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왜? 포인터는 인티저를 가리키던 더블을 가리키던 플로터를 가리키던 캐릭터를 가리키던 영원히 4바이트입니다. 왜? 포인터는 이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 영역에 주소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어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포인터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다. 그 포인터가 더블을 가리키던 더블의 배열을 가리키던 인티저를 가리키던 캐릭터를 가리키던 어차피 얘는 주소값만 데이터 영역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 배열의 전체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다. 여기는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20이라는 값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그럼 배열 크기에 대한 size of 그리고 타입에 대한 size of. 그러면 size of 위 분자는 22 곱하기 8이 될 거고 분모는 8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22만 남기 때문에 이 문장을 통해서 이 real array라는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 자, 캐릭터, short integer, integer, long integer, float, double, long double, 그리고 배열, 그리고 포인터. 요거의 사이즈 업을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크기를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서 실제 크기에 맞는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즉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64비트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 값이 틀릴 거예요. 자, 시스템마다 틀리다. 자, 포인터의 산술연산, 특히 더하기는 또는 증감연산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배열이 있어요. 즉,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인티저 포인터 v ptr 는 뭘 가리키느냐? 인티저 v라는 4개 크기를 갖고 있는 5개 크기를 갖고 있는 배열을 주소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자, 배열을 vptr로 연결을 했어요. 배열을 vptr 연결을 했어. 자, 그러면은 v라는 배열의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과 동일합니다. V 요 문장과 동일해요. 이쪽 문장과 이쪽 문장은 동일합니다. 배열의 이름은 0번째 엘리먼트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배열 주소. 배열의 이름은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의 주소를 의미한다. 배열의 이름은. 그리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0번째 첨자에 대한 주소.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주소.
요것과 요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0번째 첨자를 해서 V포인터 이렇게 3000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 0번째 첨자에 포인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더하기 2 포인터에 더하기 2 그 3000 주소에 3002가 될까요? 아닙니다. 주소의 더하기가 아니라 개수의 더하기입니다. 즉 하나 여기서 0 V포인터 더하기 0 V포인터 더하기 1 V포인터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V포인터에 저장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자, 지금 얘기는 뭐 하는 거냐? VPTR 더하기는 2 하면은 V포인터는 이 3008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3008. 즉, V 두 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값으로 연결이 됩니다. 값에 대한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경우 VPTR 요 예제에서 0번째를 가리켰어요. 3000년 주소. VPTR2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죠? VPTR2라는 걸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주소로 연결을 하느냐? V2에 연결을 했습니다. V2에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VPTR2 빼기 VPTR1 하면은 값은 2가 됩니다. 3008 빼기 3000이 아니라 그래서 8이 되는 게 아니라 2가 됩니다. 자, 포인터 사이의 연산은 배열 두 개의 배열이 존재를 하고 있다. 요것과 요것이 존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인터의 수학연산, 산술연산 더하기 2 이와 같은 연산은 옵셋을 의미합니다. 한 1옵셋, 2옵셋 즉 현재는 2옵셋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V포인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0번째 배열의 첨자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V포인터 더하기 2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값 3008에 해당될 겁니다. 자, 이런 수학적인 산술적인 개념들이 포인터에 적용될 수 있다. 포인터에 적용될 수 있다. 자, 포인터 어사이먼트. 다른 포인터를 또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가 다른 포인터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인티저 A가 있어요. 10이 있었고 인티저 B가 있습니다. 20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 1이 있어요. 가리키는 대상 A를 가리켰습니다. A를 가리켰어. A의 주소값을 가리켰어요. 자, 인티저 포인터 2가 있네요. 근데 PTR1을 가리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포인터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10이 들어가 있는 A를 가리켰어요. 근데 그 포인터, 또 다른 포인터 2가 있습니다. 포인터가 얘를 가리켜. 결국에는 뭐냐? 포인터 2든 포인터 1을 의미하고 포인터 1은 얘를 의미하기 때문에 Cout 별표시 PTR2를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10이 출력이 됩니다. 10이 출력이 돼. 자, 이런 연결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 의미가 됩니다. 포인터 1이 X의 주소값을 가리켰다.
포인터 2가 포인터 1의 주소값, 포인터 1의 주소값, 요놈을 가리킨다. 그러면 동일한 영역을 가리킨다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자, 구문상에서 보면은 요 그림이 표현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포인터 2는 얘가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켜라.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포인터를 정의를 할 때 반드시 대상의 타입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ptr1은 인티저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타입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의 타입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대상에 관계없이, 인티저든 더블이든 플로트든 대상에 관계없이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보이드 포인터는 몇 바이트일까요? 물론 얘도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이드 포인터는 가리키는 대상의 주소만을 갖고 있습니다. 타입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R 밸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이드 포인터가 R 밸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스팅 되어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코드를 보면은 VPTR이라는 게 있네요. 누구를 가리키냐? 프레이즈를 가리킵니다. 이전 예제와 동일하죠. 그런데 이 대상이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캐릭터 타입으로 설정돼, 이전 예제와 같이 캐릭터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드 포인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 밸류로 사용하고 있어요. R 밸류. SPTR, 요 놈의 이름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R 밸류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SPTR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SPTR을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VPTR을 출력을 해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소값만 나옵니다.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소값만 나옵니다. 주소값만 나와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려면은 보이드 포인터로 설정된 대상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한다. 다시 정리하면 보이드 포인터는 타입이 명시가 되지 않고 어느 타입이든 가리킬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R 밸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읽을 경우에는, 읽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배열과 포인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배열은 컨스탄트 포인터입니다. 컨스탄트 포인터. 자, 컨스탄트 포인터 가볼까요? 컨스탄트 포인터입니다. 컨스탄트 포인터. 요거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즉, 어떤 배열이 있고, 이 배열의 이름을 어레이라고 했다. 얘는 0번째 첨자를 가리키는, 0번째 주소형을 가리키는 컨스탄트 포인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배열 이름 자체는 컨스탄트 포인터다. 컨스탄트 포인터. 가리키는 대상을 한번 설정해 주면은 절대 다른 놈을 가리킬 수 없다. 다른 배열 또는 다른 엘리먼트를 가리킬 수 있는 놈이 아니다. 한 번 결정된 이 메모리 영역에 해당되는 주소값만 가지고 있는 것. 즉, 배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컨스탄트 포인터다. 자, 0번째 첨자. 배열의 0번째 첨자를 가리키는, 0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컨스탄트 포인터다. 뭐가? 배열의 이름은. 자, 여기로 봅시다. 배열이 있습니다. B라는 배열이 있어. 5개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B가 있어요. 포인터. 얘를 얘로 인식을 한다. 즉, 배열 이름, B라는 이름은 0번째 첨자를 가리키는 주소다. 그리고 그 주소를 B 포인터로 받았다. 그 말은 얘도 0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0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경우 이 문장이 수행된 이후에는 BPTR과 B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2번째에 해당되는 요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n이 2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offset을 써서 B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 위치에 2번, 하나, 둘 주소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간다. 값 4가 출력이 될 겁니다. n 2번째를 출력한 결과 4 그리고 B 포인터 가리키는 곳에 2번 옵셋에서 그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는 값 4 둘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또는 이 문장도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여기부터 B의 세 번째 첨자 0, 1, 2, 3 여기 있죠. 거기에 주소 영역으로 들어가라. 여기입니다. 요것과 BPTR의 세 번째 옵셋 BPTR의 하나, 둘, 셋 동일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주소 영역을 가리켜요. 또는 B의 세 번째 0, 1, 2, 3 숫자 8입니다. 숫자 8 B의 세 번 옵셋 B가 가리키는 건 0번째 첨자의 주소 하나, 둘, 셋 그리고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라. 8 동일합니다.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B 포인터의 세 번 하나, 0 하나, 둘, 셋 8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포인터를 배열처럼 이렇게 블랙킷을 둬서 해당되는 데이터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배열을 포인터처럼 어차피 B라는 이름 그 자체는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주소. 그래서 포인터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거기에 디레퍼런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배열과 포인터는 똑같다. 단 배열 이름 요놈은 컨스탄트 포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을 썼다. 할당 B가 가리키는 쪽 B가 가리키는 요 주소 영역을 BPTR이 가리키겠다. 이 이외에는 BPTR을 배열처럼 쓸 수도 있고 또 B라는 배열을 포인터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명심할 건 배열 이름은 컨스탄트 포인터다. 한번 대상이 결정되면은 이 B라는 이름은 영원히 0번째 첨자인 요 주소 영역만을 가리킨다. 뭐가? 배열. 배열은 컨스탄트 포인터다. 가리키는 대상은 그 배열의 0번째 첨자의 주소다. 주소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에 설명했던 걸 또 나오네요. 배열로 데이터에 접근. 자, 배열을 포인터처럼 옵셋을 써서 접근하는 방법. 포인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디레퍼런스 해줘야지 값이 출력이 되겠죠. 또는 이거 마냥 포인터를 배열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인터를 옵셋해서 디레퍼런스 하면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나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카피입니다. 카피. 대상에 뭔가를 카피라는 것. 자, 카피 1은 스트링 2에 있는 값, hello라는 것을 1대1 카피를 합니다. 어디에? 스트링 1에.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반드시 스트링 1은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물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명심하세요. 물론 스트링 3도 스트링 4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각각 10 크기와 10 크기로 스트링 1과 3를 결정을 했네요. 자, 그래서 1대1 카피를 합니다. 스트링 2에 있는 내용물에서 1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했을 때 카피한 결과가 널 캐릭터가 있었다. 그럼 거기까지만 카피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카피.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우선 1단계 스트링 2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0번째, 1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 나가면서 스트링 1에 1대1 카피를 한다. 근데 카피한 이후에 2단계 이 값이 스트링 1에 카피된 이 값이 널 캐릭터가 카피가 됐다. 카피가 돼서 요것과 비교하니까 같지 않다. 같다. 널 캐릭터가 카피됐다. 여기에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카피됐다. 그러면은 바로 포문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널 캐릭터가 카피된 이유 그것을 요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거기까지만 카피를 하는 것.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카피되는 대상, 카피돼서 넘어오는 이 대상, 요거는 반드시 메모리 크기가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넘겨주는, 헬로우 넘겨주는 이 크기보다 하나 더 큰 크기. 왜냐하면 널 캐릭터가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 크기 이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10개 있으니까 충분하죠. 공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요 문장의 이 스테이트먼트의 해석을 보면은 1대1 카피가 이루어지고 그 카피된 것이 널 캐릭터와 같지 않으면 계속 포문을 돌리고 만약에 스트링 2의 널 캐릭터가 스트링 1에 카피됐다. 그 카피된 것이 이것과 같다. 라고 하면 포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한번 연습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의 포인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트라는 게 있네요. 수트는 캐릭터 포인터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모두 4개가 있다. 즉 수트라는 포인터로 0번째 포인터는 하트를 가리키고 1번째 포인트는 다이아몬드를 가리키고 2번째 포인터는 클럽스를 가리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포인터는 스페이드를 가리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조금 전에 여기 설명드렸던 이 수트라는 포인터 배열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수트 0번째 포인터는 하트를 가지고 있다. 즉, 수트 0번째 포인터는 어느 위치를 가리키고 있냐? H가 기록되어 있는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수트 포인터는 다이아몬드의 D에 해당되는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리고 첨자 2번에 해당되는 수트 포인터는 클럽스의 C를 가리키고 있다. C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수트는 스페이드의
S를 가리키는 주소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포인터를 4개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것들이 어느 위치에 가리키고 있는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카드를 섞어서 그리고 임의 방법으로 섞어서 그것이 제일 위에 놓여져 있는 카드로부터 하나씩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카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셔플링해서, 즉 섞어서 과연 제일 위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어떤 카드가 숨어져 있는지 하나씩 오픈을 하는 예제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덱이라는 2차원 배열입니다. 덱이라는 2차원 배열. 자, 이것은 다음 예제에서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이 갖고 있는 덱이라는 2차원 배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0,0은 하트 에이스, 그리고 0,1은 하트 2 숫자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0,12는 하트 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카드의 무늬가 아니라 숫자, 그리고 Y축은 카드의 무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 마냥 덱의 2,12가 의미하는 것은 2,12, 즉 클럽 킹, 무늬는 클럽이고 그리고 숫자는 12번째에 해당되는 킹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덱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 예제를 갖고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52개의 카드를 가지고 랜덤하게 섞습니다. 즉 랜덤 번호를 여기에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숫자부터 만약에 다이아몬드 3이 다이아몬드 숫자 4가 있다. 제일 카드의 제일 윗면에 있다. 섞고 난 이후에 제일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1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가 클럽 킹이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섞여져서 위치한 카드를 숫자별로 나열할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럽 킹, 그 다음에 하트 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여기 4 곱하기 13 배열에 총 52개 숫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카드가 클럽 9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덱에 할당된 1번부터 52번자 사이에 숫자를 가지고 카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걸 갖고 예제를 한번 볼까요? 덱 오브 카드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가 있고, 그리고 성능, 랜덤 함수를 통해서 성능 함수, 멤버 함수, 셔플,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카드로부터 하나씩 오픈을 하는 딜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는 덱 4 곱하기 13, 여기에는 셔플링된 이후에 제일 윗장부터, 제일 윗장은 1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닥에 깔린 것은 52번이라는 숫자가 이 4 곱하기 13 사이에 4 곱하기 13 매트릭스에 1에서 52 숫자가 임의의 방법대로 나열이 될 겁니다. 자, 쭉 들어가 봅시다. 자,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컨스트럭터 3 곱하기 12 매트릭스, 즉 덱이라는 2차원 배열 속에 0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하나씩 가면서. 그러면 0 곱하기 0이니까 0 곱하기 0, 로가 0이고 컬럼이 0인 곳에 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럼 여기가 0이 초기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1, 컬럼이 1. 그럼 여기도 0, 0 곱하기 2. 그리고 끝이 되면은 다시 로가 1이 되고 다시 컬럼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컬럼이 하나 올라가면은 1 곱하기 1에 하나 0으로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컬럼이 2가 되면 1 곱하기 2에 초기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전체 4 곱하기 12에 있는 모든 덱이라는 2차원 배열내에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시드를 뽑는 일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셔플링을 할 겁니다. 카드를 섞을 거예요. 52장의 카드를 섞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로는 0에서 3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고 컬럼은 0에서 12의 숫자 사이에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로는 0부터 3, 컬럼은 0부터 12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카드 1번 카드. 자, 1번을 이 4 곱하기 13 매트릭스 덱 안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과연 어디에 1번이 위치를 할까요? 자, 랜덤 함수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2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컬럼 여기에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로가 2이고 컬럼이 3. 로가 2이고 컬럼이 3. 그러면 로가 2이고 컬럼이 3. 뭘까요? 로가 2이고 0, 1, 2. 그 다음에 컬럼이 3. 0, 1, 2, 3. 자, 여기에 1번이 할당이 될 겁니다. 1번이 할당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0과 같지 않다. 0과 같지 않다.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있다.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있다. 그러면 화일문을 또 돌릴 겁니다. 화일문을 또 돌릴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서 2 곱하기 3에는 현재 1이 할당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1이 가정됐습니다. 다음에 포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 카드가 아까 1에서 2가 될 겁니다. 자, 2번을 어느 위치에 값을 위치시킬 것이냐. 이 매트릭스의 어느 위치. 이 매트릭스는 덱입니다. 덱이라는 2차원 배열에 2를 어느 에 위치를 시킬까. 자, 랜덤 함수를 돌렸어요. 랜덤이 1이었고 여기서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로가 2이고 1이고 컬럼이 2. 1,2 어디인가요? 0, 1 2가 0, 1, 2 여기네요. 여기에 값을 2로 할당을 할 겁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할당하는 거. 카드 번호를 여기에 할당합니다. 자, 또 돌아왔어요. 또 돌아왔어. 이제 카드를 하나 더 돌려서 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을 어디에 위치시킬까요? 랜덤 함수를 돌렸어요. 여기에 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나왔어. 자, 우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덱의 0,0에 0이 아니냐? 아, 0이네요. 그러면은 다음번 스테이트먼트로 가서 3을 현재 0,0으로 있던 위치에 값을 할당해라. 그러면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3. 또 4를 해봅시다. 좀 길지만 카드가 하나 더 올려서 3에서 4가 됐습니다. 4를 이 칸에 어느 위에 위치시킬까? 자, 돌렸더니 3이 나왔습니다. 로우는 3이 나왔어. 컬럼은 뭐가 나왔나? 12가 나왔습니다. 12. 자, 3,12가
0이 아니냐 물어봅니다. 자, 여기입니다. 0이네? 그럼 화일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카드. 아까 4였죠? 4를 어디에 위치시키냐? 로와 칼럼에 시킵니다. 로와 칼럼은 3,12. 즉, 요 칸에 값을 4로 위치시킵니다. 그런데 카드를 5를 하나 더 올렸어요. 5가 됐어. 5번 카드. 5번 번호를 갖고 있는 카드. 어디에 지정이 될까? 자, 해보니까 로가 0이었어요. 로가 0이었어. 컬럼도 0이었어. 그럼 대개 0,0이 0이 아니냐? 0이 아니냐? 자, 0,0은 아까 3번이 할당이 됐습니다. 당연히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yes입니다. 그러면 또 두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문으로 다시 돌아가.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값이 뭐가 나왔냐면은 1,2가 됐어요. 1,2. 자, 대개 1,2. 1,2의 값이 무엇이냐? 2입니다. 2가 0이 아니냐? 물어봅니다. 0이 아니에요. yes야. 그럼 다시 두문으로 옵니다. 또 했어요. 이번에 돌렸더니 로가 2였어. 로가 2. 컬럼이 3입니다. 3이 나왔다고 가정했습니다. 로가 2이고 컬럼이 3. 대개 2,3. 0, 1, 2. 0, 0, 1, 2, 3. 값이 1입니다. 1이 들어가 있죠. 아까 입력된 1값. 1이 0이 아니냐? 물어봅니다. 0이 아니다. yes. 그럼 또 두문으로 돌아갑니다. 두문으로 돌아가요. 두문을 돌렸더니 이번에는 로가 0이 나왔고 그리고 컬럼이 2가 나왔어요. 자, 대개 0,2 0,112 0입니다. 0이 아니냐? 0이 아니냐? 0이다. 그럼 false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옵니다. 0,2라는 공간에 무슨 값을 집어넣냐? 카드 5. 5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0,2, 1, 2. 여기에 0이었던 게 5로 바뀝니다. 5로 바꿔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2번 해서 52번의 숫자가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0이 없이 52라는 숫자가 이 안에 모두 채워지게 됩니다. 덱 배열, 2차원 배열 내에 1번 카드부터 52번 카드가 쭉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 카드는 카드의 제일 위에 있는 것. 그리고 2번 카드는 그 다음, 3번 카드는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52라는 숫자가 어느 지점에 있으면 요 카드가 제일 바닥에 그리고 나중에 오픈되는 카드가 되겠죠. 자, 52번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1, 그리고 11이 되겠네요. 1,11. 즉 마지막 52번이 할당된 이 카드 1,11 무슨 카드인가요? 1,11 1,11 다이아몬드 퀸이네요. 다이아몬드 퀸. 자, 다이아몬드 퀸 카드가 가장 마지막에 오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순으로 덱이라는 배열에 2차원 배열에 임의의 숫자가 선택되어지면은 그 순서에 따라 카드의 순서에 따라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값을 지정하게 돼요. 그 카드가 1번 카드면 제일 위에 있는 거고 52번 카드가 있다면은 그 카드는 제일 바닥에 깔린 마지막에 오픈되는 카드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덱이 완성이 됐어요. 셔플링을 통해 갖고 섞어서 값을 지정을 한 상태. 셔플링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이 카드를 읽어야겠죠. 딜을 하는 겁니다. 딜. 나눠주는 거. 카드를 나눠준 겁니다. 제일 윗칸부터. 자,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배웠던 포인터 배열이 나오네요. 포인터 배열. 자,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배열이 4개가 있다.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포인터는 하트. 1번째에 해당되는 포인터는 다이아몬드. 2번째에 해당되는 포인터는 클럽. 그리고 3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숫 포인터는 스페이드를 가리킵니다. 또한 페이스 포인터가 있네요. 0번째 페이스 포인터는 에이스를 가리키고, 그리고 1번째 페이스 포인터는 듀스,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째 페이스가 가리키는 포인터는 킹의 K자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컨스트예요. 컨스트라는 말은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이 아래 코드에서 절대 바꿀 수 없다. 자, 에이스를 1이라고 바꿀 수는 없다. 또 하트를 후지라고 바꿀 수도 없다.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메모리 영역 내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스태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메모리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다음번 또 딜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그때도 수트라는 포인터 배열을 또 다시 정의해서 메모리 공간을 이런 형식으로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 스페이드로 설정하지 말고 잠시 영역을 벗어나면 딜이라는 함수의 영역을 벗어나면은 비활성화됐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활성화시켜서 또 써보자. 재활용하자. 메모리를 줬다 뺐었다 하지 말고 재활용하자 라는 의미에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장 한씩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픈을 하는 거야. 자, 예로서 이렇게 52개의 카드가 섞였다고 봅시다. 제일 먼저 오픈하는 카드는 다이아몬드 3, 숫자 3.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픈되어지는 카드는 하트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정렬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포문이 3개나 쓰여져 있네요. 3개를 쓰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문. 이거는 1번이라는 카드가 이 안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는 겁니다. 1번이라는 카드. 그래서 1번 카드를 오픈하십시오. 라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번 카드가 4 곱하기 13 매트릭스 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쭉 봅시다. 로가 0이고 컬럼이 0이고, 자, 덱에 0,0에 지금 1번 카드 이게 있냐? 물어봅니다. 0,0에 자, 현재는 2가 들어가 있어요. No. 그러면 다시 와서 컬럼이 하나 올라갑니다. 0,1에 카드 1이 있냐? 52가 있네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No입니다. 그 다음에 0,3, 0,4 쭉 갑니다. 이런 순으로 가요. 여기까지 찾는데 없다. 그럼 로를 하나를 더 올립니다. 조금 전에 0에서 1로 바꾸는 거죠. 자, 1로 바꿨어요. 자, 컬럼이 0, 로 1,0. 여기에 1번 카드가 있냐? 현재 44가 있습니다. No. 다시 이쪽으로 와서 1이 됐어요. 0에서 1. 그럼 1,1에 카드 1이 있냐? No. 현재 43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컬럼이 2가 되겠죠. 1,2에 카드가 있냐? 물어봅니다. 1,2에 카드 1번이 있냐? 지금 찾고자 하는 것. 있네요. Yes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것은 오른쪽 정렬을 하라는 의미고, 그리고 face column, face column. 컬럼이 현재 2로 설정이 되어 있죠. face 2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해라. face 2에 해당되는 것. face 2에 해당되는 것. 컬럼이 2였죠. 자, face 2가 뭔가요? face의 2, 0, 1, 2, 3이네요. 3. 3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suit, row는 현재 1입니다. suit의 1번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 suit의 1번 0, 1.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돌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3 다이아몬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카드의 짝수별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찾고, 2번 찾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3번, 4번, 5번, 6번 카드, 7번, 8번, 즉 카드 숫자입니다. 카드 숫자가 1번, 첫 번째, 2번, 그 다음에 카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것을 차곡차곡 출력을 하라는 의미예요. 차곡차곡 출력을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모양 좋게 출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로 1번 출력, 2번 출력, 3번, 4번 카드, 5번 카드, 6번 카드, 7번 카드, 8번 카드, 이런 순으로 쭉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출력 형태로 나타내자. 그래서 짝수번 되면은 바로 엔터를 치고, 그리고 홀수번이면은 탭을 써라. 그래서 홀수번이면은 탭을 쓰고, 짝수번이면 엔터를 치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출력 결과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 랜덤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덤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필요한 것이 뭐냐? 구성을 보게 되면은 컨스트럭트에서 4 곱하기 13 배열, 이것을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리고 시드를 뽑아 놓는다. 셔플에 가서는 이 덱 공간 4 곱하기 13에 해당되는 이 공간 내에 공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순서대로, 즉 카드 번호에 따라서 번호를 할당을 한다. 그리고 할당된 덱에 있는 1부터 52까지 숫자가 배열된, 이 안에 배열된, 나열된 그 숫자를 하나씩 찾는다. 그 의미는 뭐냐? 1번 번호를 찾으면 그 1번 번호에 해당되는 카드가 읽혀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가보면 여기서 덱에 대해서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한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셔플에서는 1번 카드를 이 배열 속에 어디 위치에 심어 놓을 것이냐, 어느 위치에 심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가 나왔다. 그럼 현재 0이다. 0이라면 아무런 카드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카드, 그 다음에 포문이 돌아와서 카드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심어진다. 자, 심어졌지 않다라는 의미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읽어보니까 0이었다. 0이라면은 현재 2번 카드를 심어 놓는다. 만약에 어느 값이 지정되어 있다. 어느 값이 심어져 있다. 1부터 52 사이의 숫자가 심어져 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그 값이 0 상태다. 0이기 때문에 이거는 1에서 52 사이의 숫자가 심어져야 된다. 만약에 어떤 다른 숫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다시 두 문으로 와서 다른 위치를 찾는다. 즉 0이 있는 위치를 찾는다.
0이 있는 위치를 찾는다. 0이 있는 위치가 됐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카드 값을 집어넣는다. 43 해갖고 그리고 52 뭐 이 정도 위치에 심어지겠죠. 자, 그렇게 심어진 카드 번호 이것을 다시 읽어오는 것이 딜입니다. 다시 읽어오는 게 딜. 자, 1번 카드 어디 숨었나요? 찾는 게 첫 번째 포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배열 전체를 진행을 하면서 과연 1번 카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1번 카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는 거다. 자, 만약에 찾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 자, 32번이 여기에 있는데 이 위치를 찾는 것. 찾았다. 보니까 0, 1, 2, 3, 4, 5, 6, 7번에 있네요. 0,7에 있다. 로우가 0이고 컬럼이 7번에 32번이라는 카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페이스의 컬럼 7번 페이스의 7번 페이스 7번 어딘가요? 포인터 배열 0, 1, 2, 3, 4, 5, 6, 7 7은 8이라는 문자열이 있네요. 그 8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로는 얼마인가요? 0이었죠. 수트 0번째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0번째 하트네요. 자, 그래서 하트 8이 되겠네요. 출력이 된다. 그리고 카드가 짝수일 경우에는 엔터를 하고 홀수일 경우는 탭을 써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렬된 출력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매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포인터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 그리고 랜덤 함수가 뽑혀져서 1번부터 52번에 해당되는 카드를 덱이라는 배열에 어느 위치로 심어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다음은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함수에 대해서 포인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함수도 어느 특정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포인터로 연결해서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함수가 함수를 가지고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다른 함수에서 그 함수 이름을 파라메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함수를 파라메터로 사용할 수 있다. 함수 이름을 파라메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형식은 이런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 마냥 함수 이름에 괄호를 열어놓네요. 물론 이 뒤에 있는 것은 파라메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요. 자, 위에 비교를 해봅시다. 함수 포인터와 일반 함수.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똑같지만 괄호가 빠져 있네요. compare라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return 타입이 불 타입입니다. 즉, true와 false를 가리키는 포인터, true와 false를 가리키는 포인터기입니다. 근데 이 반면에 요 가로가 써 있는 것은 함수 포인터를 의미를 합니다. 두 개가 틀리죠. 개념적으로 아주 틀립니다. 이건 일반적인 return 타입을 지정을 한 거고, return 타입이 함수 포인터로, 불 포인터로 받는다. 불 포인터로 받는다. 근데 이것은 여기까지가 함수 이름에 해당됩니다. 자, 예제를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ascending과 descending이 있어요. ascending과 descending. 그 selection sort라는 함수가 있네요. 뭐 앞에는 뭐 배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 있네요. 함수 포인터가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 자, selection sort라는 함수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ascending이라는 함수와 descending이라는 함수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뭘로? 파라메터로. 요놈들이 아규먼트로 전달되면 파라메터로 받습니다. 함수 포인터로 받습니다. 자, 정렬을 해봅시다. 정렬에 관계되는 예제네요. A 배열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예제와 동일합니다. 자, 쭉 가봅시다.
사용자한테 올림 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 차순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입력받습니다. 1번을 입력하면 ascending, 2번 하면 descending. 이런 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자, 우선 출력을 해봤고, 자, 사용자가 1번을 선택했어요. ascending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selection sort 함수로 호출합니다. 배열과 배열 사이즈, 그리고 함수 이름을 세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해요. 자, selection sort로 가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수 포인터가 있나요? 함수 포인터. 조금 전에 인자는 뭘 받았냐? ascending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scending이 붙겠죠. ascending. 자, 마우스가 잘 인식이 안 돼서 ascending. 이 함수를 받았습니다. 아규먼트로 전달했던 요 놈을 r 밸류로 받았습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자, smallest. 자, 있어요. 자, 여기 와서 함수 포인터를 사용했네요. 이 함수 포인터. 얘가 뭐냐? ascending입니다. 그럼 이 구문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77번째 줄에서 ascending 함수를 호출하네요. ascending 함수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b가 크면은 yes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yes. true로 리턴합니다. true. 그래서 여기와 같은 수합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아규먼트를 descending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전달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descending이 되겠죠. r 밸류가 descending이 됩니다. 그럼 compare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descending, 이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descending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descending. 여기 있네요. 아까 거꾸로 a가 더 크냐 하면은 yes, true. 참을 리턴합니다. 참이 리턴되면은 거짓 나가고, 만약에 false가 리턴이 되면 yes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합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결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scending이면 이렇게, descending이면 이렇게, ascending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descending, 즉 2번을 입력을 했으면 높은 숫자부터 낮은 숫자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selection sort는 함수 포인터를 사용했다. 즉 함수 포인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ascending과 descending. 그리고 여기 와서 판단을 하고 descending, ascending 요 함수가 들어가고, 요것은 여기 두 개의 문장으로 바뀌어져서 해당되는 ascending 함수와 descending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는 요 구문과 똑같아야 됩니다. 즉 파라미터가 두 개 모두 인티저 타입, 그리고 개수는 두 개 모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함수 포인터를 얘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규칙, 함수 포인터를 사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함수 ascending과 descending, 그것은 파라미터 개수, 각각의 파라미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 모두 같죠. 그래야지만 함수 포인터로 받을 수가 있다. 함수 포인터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함수 포인터라는 의미는 괄호가 들어가 있다. 괄호가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수 포인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배열. 자, 함수 포인터. 자,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함수 포인터. 자, 메뉴 선택.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선정할 때 그때 많이 쓰입니다. 동일한 리턴 타입을 갖고 있고 동일한 파라미터 개수와 파라미터 타입을 갖고 있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앞에 함수 포인터는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배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함수, 특정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배열. 포인터의 배열. 자, 함수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배열. 자, 이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펑션 1, 2, 3, 0, 1, 2가 있네요. 자, 여기 설정, 메인 함수에 어떻게 설정해놨냐면은 함수 3개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그것들을 포인터로 사용했습니다. 포인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함수들은 파라미터가 1개, 그리고 그 파라미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f0은 펑션 0을 가리키고 f1은 펑션 1, f2는 펑션 2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리턴 타입은 보이드 타입이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포인터 배열로 함수들을 지정을 해놨어요. 자, 초이스 1번 0, 그리고 2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어라. 0, 1,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라. 3이면 끝낼 것이다. 자, 만약에 2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펑션 1이 구동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1을 선택했다. F의 1번째 해당되는 포인터. 자, 여기 별 표시가 되어 있죠. 데이터형으로 들어가야지만 함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은, 즉 아규먼트는 초이스 1. 자, 이 구문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함수로 호출돼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함수들을 가리키는 포인터 배열을 안 썼을 경우에는 이 코드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이스 0이 선택이 되면은 펑션 0을 호출하고 2를 선택하면은 펑션 2를 선택하고 초이스를 2를 선택하면 펑션 2를 호출하게끔 해라. 자, 29번째 줄 함수에 대한 포인터 배열을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함수, 포인터, 배열,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배열, 이걸 쓰면은 좀 더 코드가 깔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아주 많이 쓰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초기화, F에 대한 배열의 초기화, 함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의 파라미터 형태, 그것은 인티저 타입이었다. 각각의 것들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세 개의 함수들의 리턴 타입 모두 동일하게 보이드 타입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하나씩 호출해서 아규먼트를 초이스로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함수들이 호출되어질 겁니다. 자,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음은 문자열 처리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문자열 처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문자열은 캐릭터들의 배열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캐릭터는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수값이다. 왜? ASCII 코드 테이블에 이미 각각의 문자들에 대해서 숫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상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Z라는 소문자 Z는 ASCII 코드에서 12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122번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엔터는 ASCII 코드에서 10번이라는 숫자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마냥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칩니다. 문자열은 어땠어요? 문자열은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칠하고 그 다음에 안에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을 쓴다.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배열, 캐릭터 어레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썼네요. 그리고 포인터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자, 배열과 동일하다. 지난번에 배열 배울 때 문자열을 가지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아,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컬러라는 배열은 블루로 넣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먼트, 컬러의 다섯 번째 엘리먼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엘리먼트는 네 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것은 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된다. 초기화할 때.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블루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라. B, L, U, E 그리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컬러 포인터 표시 그것을 지정을 연결을 해라. 어디에? 첫 번째 캐릭터에 해당되는 요 위치의 주소에 연결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개는 모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단, 이 컬러인 경우에는 이 컬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블루라는 배열 내에 0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 B, 현재 B죠. B가 갖고 있는 주소를 연결하는 컨스탄트 포인터다. 배열은 컨스탄트 포인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컨스탄트 포인터. 이거는 그냥 일반 포인터네요. 일반 포인터. 만약에 컬러 포인터를 썼다가 얘를 지정했다 다른 놈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컬러라는 이놈 이름을 가지고 다른 놈을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컬러는 컨스탄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블루라는 영역, 어느 특정 영역에 있는 블루라는 영역을 지정을 했으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반드시 널 캐릭터가 들어가야지 문자열을 맞힐 수가 있다. 자, 배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캐릭터 배열로. 그리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자, 예를 볼까요? 만약에 캐릭터 워드 20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아직 초기화는 안 해놨나요? 현재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워드를 입력을 헬로우라고 입력을 했어요. 헬로우. 그러면은 이 워드 공간 속에 워드의 0번째는 H, 1번째는 E, 3, 4, 5, 6번째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겠네요. 자, 널 캐릭터 들어갈 자리는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최대의 문자는 얼마가 되겠나요? 19자죠. 최대 19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널 캐릭터를 위해서 예약된 공간이다. 그래서 결론은 19자리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scene get9. 이걸 뭐 하는 거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거야. 문자를 입력하는데 어디에 입력하느냐? 어레이라는 공간에 입력을 한다. 최대 얼마까지 입력을 할 거냐? 이 사이즈만큼 입력할 것이다. 혹시 식별자가 있냐? 즉 사용자가 엔터를 치거나 탭을 쓰거나 어떤 특수 문자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건 종결자.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입력한 문자열은 sentence라는 배열에 들어갈 겁니다. 최대 80자까지. 그런데 80자가 안 되더라도 뭐 10자, 20자만 쓰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입력의 끝. 자, 여기서는 엔터를 얘기를 했지만 또 탭을 쓸 수가 있어요.
탭을 쓰면은 더 이상 거기까지 탭을 쓴 위치까지만 이 sentence라는 배열에 저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핸들링 하는 것. 문자열. 앞에 제일 초반에 나왔던 것 마냥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은 C스트링이라는 모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C스트링 내에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사이즈 언더바 t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unsigned integer와 동일합니다. unsigned integer. 즉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size 언더바 t는. 자,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것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네요. 자, 문자열을 다루는 것. 자, 여기서 우선 스트링 카피가 있네요. 스트링 카피. 자, 어디 있는 거냐? 이 s2라는 놈에 있는 놈을 가져다가 s1에 카피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 n 카피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가 지정된 이 놈이 가리키는 놈의 n개만큼 문자를 가져와서 카피를 해놓습니다. s2에, s1에. concatenation은 s1과 s2를 서로 연결해서 s1에 저장을 한다. 즉 S1에 있는 내용물과 S2에 있는 내용물을 서로 연결을 한다. 그럼 S1에는 이전에 갖고 있던 문자열과 S2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 합쳐진 형태가 되겠죠. string n concatenation. 이것은 뭐냐? S1 갖고 있는 문자열에 S2에 있는 문자열 n개만큼 가져와서 S1에 붙인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자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한다. 자, 문자열을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자, ASCII 문자 테이블에 있는 그것을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A가 있다. 여기도 A, 여기도 B.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헬로우와 헬로 우가 있습니다. 우.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해봅시다. S1에는 헬로우가 있고 S2에는 헬로 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마지막에 문자는 없으니까 0이고 그리고 W는 ASCII 코드 테이블에 어떤 양의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되겠죠. 자, 이쪽이 더 큰 숫자면은 마이너스가 리턴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ASCII 코드에 있는 문자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ASCII 문자 상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스트링 카피 같은 경우 이놈은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냥 포인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포인터는 그냥 어느 대상을 가리키고자 하는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 반드시 S1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돼요. 10개의 글자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포인터만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에 전달을 했다.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럼 컨캐트네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S1이 현재 갖고 있는 문자열과 S2를 수용할 수 있는 문자열 여백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S2에는 2개의 글자가 있다. 여기는 4개의 글자가 있다. 그런데 S1에는 기존에 5개의 공간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S2를 연결해서 완전한 문자열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컴페어. n개만을 비교하겠다. n개만을 비교하겠다. S2에 있는 n개만큼만 S1과 비교를 하겠다. 토큰. 이거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끊어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string length. S라는
문자열이 있는 문자열의 크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메모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문자의 크기. 따라서 헬로우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 출력이 됩니다. 널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스트링 랭스가 리턴되는 건 아닙니다. 문자만 가지고, 즉 여기서는 5가 출력이 되겠네요. 헬로우는 5가 출력이 됩니다. 메모리 공간은 6개가 있죠. 6개. 널 캐릭터까지. 그러나 스트링 랭스는 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만 가지고. 널 캐릭터는 빼고. 자, 이걸 봅시다. string n copy.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카피돼서 넘어갑니다. string n copy. 여기 있는 것을 n개만큼 추려갖고 s1에 카피를 해놓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string 1이 있네요. string 1. string n copy입니다. string 1, 10개의 그릇을 담을 수 있어요. 10개의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string 2는 hello가 있네요. 그 중에 두 자만을 읽어서 string 1에 카피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S1에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H2가 카피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널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E까지 출력, H 출력하고 E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널 캐릭터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string 1에 2번째 0에는 H가 들어가 있을 거고 대문자 H 1번째는 E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알파벳 E 그 다음에 2번째는 널 캐릭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코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 n copy 또는 n concatenation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끝나는 지점 합쳐지거나 아니면 카피된 이후 널 캐릭터를 반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을 해야지만 이런 지저분한 코드가 지저분한 출력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 카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헬로우 중에 2만 추려서 string 1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들어간 이후에 끝을 지정하는 널 캐릭터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실제 해보고 한번 전후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헬로 버스데이 위에 또 있네요. nCopy X에 있는 내용 해피 버스데이 to you가 있네요. 그걸 Y에 집어넣습니다. 공간은 해피 버스데이 to you가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메모리 영역이 있네요. 25개.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nCopy 해피 버스데이 to you에서 14글자만 추려서 Z쪽에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14개 글자를 카피하고 버스데이까지 카피를 하고 마지막의 것은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딱 끊어져서 이쁘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24번째 줄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돌려보세요. 그럼 이 뒤에 아까와 같이 지저분한 출력 결과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 이 점 주의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캐트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S1이 갖고 있는 뒤에 S2를 붙여서 해라. 그리고 N개만큼 해라. 그리고 N개만큼 했으니까 끝에 널 캐릭터를 추가하는 일 잊지 말고 하세요. 자,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 두 개를 연결하면 S1은 해피고 그 다음에 S2는 뉴이어였기 때문에 해피 뉴이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어디에? S1에 출력이 될 겁니다. 6개를 카피해서 집어넣어라. 6개. S1에 있는 결과 중에 문자열 중에 6개만 줄여서 S3에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올 거예요.
다음은 비교를 해봅시다. 두 개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트링이 적으면은 두 번째 스트링, 첫 번째 스트링이 적으면은 이 값이 더 크다. 결론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게 더 크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S1에 있는 문자 빼기 S2 하면은 만약에 이 값이 크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출력이 된다. 만약에 S1이 S2보다 크다 라고 하면 값은 결과는 S1 빼기 S2 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즉 양의 숫자가 출력이 된다. 뭐 이런 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해피 뉴 이어 쭉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결과는 이런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나온 것 마냥 S1이 S3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 숫자인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S3가 S1보다 작다. 그러면 두 개를 빼기를 해보면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비교를 하는 것. 앞에서도 비교를 했지만은 이것은 결국에 뭐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문자 상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문자 상수. 예전에 있었던 ASCII,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확장돼서 다국어 코드가 되는 뭐 EBCD, 그 다음에 최근에 유니코드까지 이런 문자열이 존재한다. 이런 문자열에 대한 테이블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문자 상수들을 나열해 놓은, 문자 상수를 나열해 놓은 뭐 표가 존재를 한다. 자, 레이팅 65번 숫자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계획 문자를 냅니다. 레이팅 요게 만약에 A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yes가 되겠죠. 이 부분이. 레이팅에 A가 들어가 있으면. 자, 65를 넣어도 되고 문자 상수인 A, 싱글 쿼테이션 표시를 하고 A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있겠죠. 가독성이 있습니다. 자, 토큰은 분리를 하는 겁니다. 특정 문자에 어느 문자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누는 기준 S2에 지정된 문자를 가지고 S1을 분리를 합니다. 자, 예제로 가볼까요? 다음은 스트링 모듈에 있는 토큰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토큰 함수는 배열 속에 있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하나씩 끊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스트링 토큰에서 리턴되는 것은 토큰 포인터로 받습니다. 캐릭터 포인터로 결과를 받습니다. 자, 함수에 보면은 아규먼트로 센텐스가 들어갑니다. 제가 끊어야 될 대상,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끊느냐, 빈칸을 기준으로 끊겠다. 자, 끊어진 결과는 토큰 포인터에 지정이 될 겁니다. 화일문에 들어갑시다. 화일, 널 캐릭터가 아닌 경우, 자, 요 문장은 요것과 동일합니다. 널이라고 써도 되고 널 캐릭터를 표시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센텐스에 있는 제일 끝에 널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계속 진행을 해라. 자,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끊었으니까 this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큰 함수를 또 한번 부릅니다. 이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널로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앞에서 토큰이 사용됐을 때 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빈칸을 기준으로 끊겠다. 그 다음에 is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a sentence with 7 token,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과가 토큰이라는 포인터에 연결이 될 겁니다. 따라서 this is a sentence with 7 token, 이런 형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예제, 앞에 있는 예제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뭘 하느냐?
쉼표를 기준으로 끊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서 슈퍼맨, 태권브이, 마징가, 배트맨이라 들어가 있는 스트링 문자열. 이거를 컴마를 기준으로 끊을 겁니다. 컴마. 자, 어떻게 끊어졌는지 한번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끊어졌을 때는 슈퍼맨, 두 번째 스트링 헤더도 끊어진 상태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슈퍼맨,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컴마를 기준으로 끊겠습니다. 컴마 다음에 빈칸이 있었기 때문에 한 칸씩 들어가서 끊어진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끝나고 난 이후에 출력을 또 한번 해보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 끊어졌기 때문에, 다 끊어져서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력된 것은 슈퍼맨, 스트링에서도 출력된 것은 여기, 그리고 파일문이 돌아가면서 태권브이, 마징가, 배트맨이 여기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난 토큰 연산자가 토큰 함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스트링과 토큰 포인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테스트를 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트링 랭스입니다. 이 문자열에 있는 문자열의 크기를 리턴하는 겁니다. 뭘로? unsigned 인티저로 리턴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null 캐릭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문자열만 가지고 문자들의 개수만 갖고 리턴을 해줍니다. 자, ABCD, EFG 여기 이쪽 있죠? 총 26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for 4개 문자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는 끝에 null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영역이 있지만 string length는 순수하게 for에 대해서만 리턴을 해줍니다. 즉 숫자 4가 리턴이 되고 보스턴 6이 리턴이 됩니다. 자, string length가 여기 있어요. 자, 문자열은 고급 개발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핸들링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각각의 함수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용되는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